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갓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후 3개월이 되던 무렵이었어요. 제가 이런 일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댁은 남편의 사촌 형들이 교회 목사님이 3명이나 있을 정도로 찐 기독교 집안입니다. 시부모님은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 착실하게 잘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주일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당연히 교회 잘 출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50대 후반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교회 집사님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어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62세인데요. 그 후로 시아버지께서는 교회 나가시진 않으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신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교회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위촉을 하겠다는 걸 마다하셨다고 했는데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께서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의 제사는 따로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로만 지냈다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따로 장만하지 않고 추도 예배를 보러 오신 친척분들과 목사인 사돈 형제들을 대접을 하기 위한 음식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예배를 본 후에 식사를 하고 바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친척분들도 오지 않게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들 그분들도 하늘나라로 가셨거나 노안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간소하게 하거나 성묘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물론 저나 남편도 한때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보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나 저나 종교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종교에 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도 교회에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시작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머니께서 장로와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계셔서 늘 교회 나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저희 시댁만 미운 오르시기 마냥 교회 나가지 않고 있어서 늘 친척분들한테 교회 나오라는 잔소리를 듣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까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시할아버지도 첫 길에 친척들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린 후로는 작년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식구들끼리 가정예배로 간단하게 드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께서 시할머니의 제사를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 엄마 제사를 드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며느리도 봤는데 상놈의 집구석도 아니고 제사도 안 지내면 사돈도 얼마나 얼척이 없이 보이겠어. 그 말씀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남들은 있던 제사도 다 없앤다는 분위기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일을 만들어 때울 생각이에요. 에휴. 이런 시어머니 말에 엄청 화를 내시면서 시아버지께서 그러셨답니다. 내가 작은아버지랑 고모들이 다들 교회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추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젠 오지도 않는데 내 맘대로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 며느리도 왔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서 그러는 것이요. 잔말 말고 이번에 어머니 기일 때는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자고.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당신 입으로만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제사상 한 번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요? 우리 노후자금도 빠듯한데 돈이 어디 쳐댕겼어요? 그럼 돈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다는 말이요? 당신이 마트에 가서 장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돌아버리겠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노벨대발하시며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해대시며 그러셨어요. 네가 이런데 애들이 뭘 배우겠어? 며느리를 본 사람 이래야 쓰겠어? 며느리? 제사를 지내겠다는데 다 며느리 눈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얼척이 없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더 세게 닥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부모 제사를 지내자는데 돈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게 사람이여? 너 같은 것은 진작에 내쫓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저런 버러지를 이제껏 데리고 살았으니 말이여. 아무튼 끽소리도 하지 말고
며느리에게 우리 집이 상놈의 집안이 아니란 걸 보여줘. 알았어? 그래서 열이 받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그러셨답니다. 그러니 너는 사람이냐? 네가 내 동생과 형부들이 장인 산소에 벌초를 가자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었냐? 아님 친정아버지 제사에 간 적이 있었어? 맨날 나 혼자만 갔었잖아. 인두껍이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여?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시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반찬 보조를 일하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퇴직 이후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늘 집에만 계셨는데 늘 시어머니가 용돈을 안 준다고 불만이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하나님을 믿고 가신 분을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교회에 가서 물어봐요. 아니지, 당신 집안에 목사가 몇인데 당신 조카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엉뚱한 데다가 핑계대지 말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배워야 우리가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낼 거다니요. 아이고, 말도 안 돼. 당신 제사밥을 얻어먹을 생각에 그런 거예요? 미쳤어요. 자식들 고생하기 무슨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대한민국 천지에 부모 제사를 안 지내면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냐고? 당신은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거지예요. 죽어서도 자식들한테 얻어먹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나는 애들한테 내가 죽으면 절대로 제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길 거예요. 내가 미쳤어. 애들 고생시키게.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저런 무식한 여편네 때문에 근본 없는 집구석이 돼버리는 것이요. 사람이라면 예법이 있고 문화가 있는 법이요. 그래요? 그러는 당신은 왜 한 번도 친정아버지 길에는 얼굴 한 번도 안 내밀었어? 네가 갔잖아. 사위가 뭐하러 꼬박꼬박 장인 길을 다 챙겨? 한 명만 가면 된 거지. 아이고, 당신이 말한 그 문화인가 예법인가 뭔가 참 같잖네. 자기 부모 제사는 중요하고 마누라 부모 제사는 의무가 없다 이 말이구만. 그러면 네 부모 제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 부모 제사는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 예법이고 문화요. 알았어? 말하는 것도 참 저렇게 기넘는지. 데리고 살아주니까 아주 올라타네. 정 떨어져. 시부모님이 그렇게 크게 싸우신 후에 서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서로 수닥 보듯이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먹을 것은 잘 챙겨서 드렸다고 했는데 먹을 것은커녕 각방을 쓰시면서 화장지 한쪼가리도 안 나누고 사신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시어머니 덕으로 살아오셨던 시아버지가 급한 나머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돈을 손에 쥐고 안 내놓는다. 지금까지 누구도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 그런 시아버지께 남편이 늘 그랬대요. 아버지, 엄마도 허리가 안 좋으신데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엄마한테 왜 자꾸 돈 달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도 경비직이나 그런 곳을 찾아서 다니세요. 엄마가 아버지를 안 산다고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어쩌긴 뭘 어쩌냐. 그냥 안 살면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도 풍족하지 못해서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엄마랑 아버지한테 용돈 같은 거는 못 드려요. 저희도 생각을 해서라도 두 분이서 화해하시고 사이좋게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두 분께 손 안 벌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잘 살 테니까 두 분도 저희 믿지 마시고 알아서 잘 사세요. 남편은 좀 냉정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아버지께 용돈은 자식한테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퇴근 후에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오셔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기묘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병식이 오기 전에 얼른 말하고 가마.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네가 병식이 월급이랑 다 받아서 살림하지? 네, 그런데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돈을 못 번다. 네 시어머니가 돈 그거 조금 번다고 유세나 떨고 있고 요새 나랑 말도 안 섞는다. 그래서 네가 당분간 나한테 매달 용돈이라도 조금씩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난 병식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는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이라서 놀랐습니다. 보아하니 일부러 찾아오셔서 어렵게 말씀을 꺼내신 것 같아 보였는데 그냥 보내드리기도 민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병식 씨에게 비밀로 해서는 아버님 용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병식 씨랑 상의해서 할게요. 그러자 완전히 실망한 표정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네가 안 주겠다는 말로 알아듣겠다. 나도 이제 갓 시집온 너한테 말하기가 쉬웠겠냐? 병식이 이 자식이 하도 불효자식이라서 며느리는 다를까 싶어서 말해본 거다. 저는 그 말씀에 죄송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1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시아버지께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제가 현금이 없어서 계좌이체로 조금 보내드릴게요. 그러냐?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시아버지 휴대폰에는 시아버지 은행 계좌번호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2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시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내가 20만 원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쪽팔리게 찾아온 줄 아냐? 네가 병식 월급도 다 받아서 살림을 한다면서 고작 20만 원이 뭐냐? 네가 손이 작은 거냐? 아니면 용돈 구걸하는 시아버지가 우스워서 그러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내심 20만 원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더 바라셨더니 당황할 수밖에요. 아버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유가 없어서요. 왜 이렇게 공색한 변명을 해야 하는지 저도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또 그러셨습니다. 둘이 벌면서 그러냐? 나도 20만 원 싫다. 도로 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면 뭐 안 받을 줄 아셨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온전히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집도 장만하고 신혼살림도 장만을 하다 보니까 쪼달려서요.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드릴게요.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요것 봐라 란 표정으로 잠깐 계시다가 제 계좌로 돈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러셨습니다. 돈 20만 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데 내게 용돈을 주려거든 제대로 주고 그렇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주지 말거라. 그리고 말씀을 또 이어가셨습니다. 다음 주가 네 시할머니 제삿날이다. 그날은 네가 시할머니께 인사도 드리는 날이니까 근무하지 말고 와서 제사상을 차려라. 네? 제사상이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냐? 그렇긴 한데요. 네 시어머니가 요새 나랑 말을 안 하니까 너한테 대신에 당부를 하는 것이다. 네 시어머니가 제사고 뭐고 할 생각이 없다더라. 그럼 너밖에 더 있냐? 네 시할머니께 첫인사를 드리는 날이니만큼 네가 나서서 잘 해봐라. 알았냐? 제가 혼자서 하라고요? 어머니는 안 하세요? 네 시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시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도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제사는 지내야지. 네 시어머니는 나랑 이혼할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나서서 해야지 어쩌냐. 그럼 가마. 참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어요. 결혼 전까지 엄마가 해준 밥만 먹고 살았을 뿐인데 제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내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다녀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더니 심란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자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방금 오셨다가 가셨는데 갑자기 할머니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는데요. 아니, 너 거긴 왜 갔대? 하여간 그냥 무시해라. 말이 되냐? 네 할머니는 집사였고 네 할아버지도 장로가 되려다 마신 분이야. 제사는 무슨 얼어 죽을 제사? 그날은 제사를 안 지내고 성묘를 하러 가면 된다. 그래서 남편이 제사를 안 지내고 함께 시할머니 묘소에 성묘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내게 직접 오셔서 말씀까지 하셨는데 괜찮을까? 내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드리자고 하셨는데요. 엄마가 성묘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하셨어요.
그러시는 게 어떠세요? 네 엄마는 사람도 아니니까 말도 꺼내지도 마라. 네 엄마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며느리가 없냐? 며느리가 하면 되지. 그러자 남편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버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야죠. 제사를 하고 안 하고는 시어머니의 권한이에요. 그래도 정하시고 싶으시면 아버지가 혼자서 하세요. 저도 반대해요. 뭐야? 너도 애비 말을 말 같지 안 들을 참이냐? 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사는 아니어도 추도식 때 친척분들 음식을 준비를 하느라 고생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다 살아계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엄마 맘대로 한 거죠. 이놈아, 내 부모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건데 무엇이 어째? 그럼 아버지가 할머니 제사를 지내시던가요. 집사님으로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유교식으로 하자고 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도 없겠네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 손으로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세요. 저희는 부르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비한테 할 소리냐?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 너는 네 마누라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어디 남자가 제사상을 차리냐? 너는 내가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낼 참이여.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사상은 제가 직접 차릴 테니까요. 제 부모는 제가 할 테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부모니까 직접 하세요.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 부재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저는 가운데서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해야죠. 결국 시할머니 제사상은 차리지 않았고 반차를 내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시할머니 묘소를 처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하시더니 과일과 마른 건어물 그리고 떡을 사서 밤 12시까지 제게 나온 대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께 그러셨다네요. 며느리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배워야 우리도 나중에 귀신이 되어서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지. 안 그래? 아무리 당신이 꼬셔도 난 반대해요. 요새 세상에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하지도 않던 제사를 만들어 지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당신은 며느리한테 제사밥 안 얻어먹을 거야? 미쳤어요? 절대로 제사상 차리지 말라고 말하고 죽을 거예요. 성묘만 하면 되지 뭐하러 상을 차려요? 진짜 구식이야. 또 한바탕 싸우셨다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그러셨다네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여자가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전도 붙여주고 나물도 해줘야 상을 차릴 것 아니냐고. 원래 여자는 부정 탄다고 제사 음식은 남자들이 한 건 몰라요? 종갓집 제사 마냥 흉내내고 싶으면 제대로 해봐요. 그걸 어떻게 나 혼자 해. 당신이 해야지. 그리고 뭔 놈이 제사상을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 배도 비싸서 몇 개 못 사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야. 당신이 돈을 버니까 당신이 해야지. 끝도 없는 도돌이표에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집을 나오셨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줄다리기 중입니다. 이혼을 못해준다는 시아버지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는 시어머니 중에서 더 아쉬운 쪽은 시아버지셨어요. 돈은 몽땅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사는 지내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이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네 엄마한테 가서 말 좀 잘해봐라. 내가 네 엄마랑 찢어지면 네 마누라만 고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니 아버지, 엄마랑 헤어져 사시는데 왜 제 마누라가 고생을 해요? 자식은 성인이면 독립해서 살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부모님 일에 간섭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내가 네 엄마랑 이혼하면 누가 날 돌보겠냐? 내 반찬이랑 먹을 것은 누가 챙겨줘야 하냔 말이다. 다 네 마누라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네 마누라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으면 네 엄마를 빨리 데리고 오너라. 알았냐? 아니요, 그러기 싫어요. 아버지도 저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간섭하기 싫어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요. 아버지가 이혼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며느리한테 기댈 생각이랑 마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데려오고 싶으면 직접 자존심을 버리고 가셔서 모시고 오세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정남이가 떨어지게 냉정하게 말했더니 시아버지께서 경각심을 가지셨는지 시어머니께 달려가셨다네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가셔서 그러셨대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필요가 없어. 내 마누라가 최고요. 내 마누라는 내 비위라도 맞춰주는데 자식 새끼는 자기밖에 몰라.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싫다는데도 날이면 날마다 잘할 테니까, 아니 제사 같은 거 지내자고 안 할 테고 말도 잘 들을 테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코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 아직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연애를 하실 때처럼 시어머니를 쫓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서로 사이가 좋아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제가 8년이나 사귀고도 발로 찬 전 남자친구는 동네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고딩이었고 남친은 대학부에 소속된 고등부 교사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성적으로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첫사랑인 셈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남자친구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해봤자 자그마한 동네 교회일 뿐이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가 유명해진 이유도 다 그의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1년 선배였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당시에도 혀를 내둘릴 정도로 유명한 날라리였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요새는 날라리과는 많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때 남친의 여동생은 날라리 중에서도 생 날라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학교 축제를 맨날 하나? 아니면 할로윈 축제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교의 등교 복장이 화려했어요. 복장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복은 입긴 입었는데요. 학교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한 800m는 걸어서 가야 했는데요. 그 사이를 그 선배의 런웨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들 회원에서 안 쳐다볼 수가 없게끔 만들었는데요. 주목받는 것에 목숨까지 건 사람처럼 보이더라니까요. 머리는 금발 가발을 쓰고 신발은 운동화 대신에 굽높은 삐딱구두를 신고 치마는 가슴 밑까지 올려서 입었으니 지나간 어른들은 혀까지 끌끌 차며 손가락질을 해대도 그저 신나서 다니더라고요. 어른들은 기가 막히다며 구경 삼아 쳐다볼지는 몰라도 또래들은 다들 재미가 있다며 신선한 일탈을 일삼는 그 선배를 잘 따르던 애들도 많았습니다. 그랬으니 그 선배를 모르면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닐 정도였어요.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일탈로 보는 시점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냥 자기 개성일 뿐이고 자기 표현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이나 나쁜 영향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때는 그 선배가 외계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 선배인 날라리가 오늘 어떻게 치장을 하고 런웨이를 걸었나 하고 핸드폰에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재미없는 학교 생활에서 하나의 신선한 에피소드였어요. 저처럼 날라리라고 하거나 양아치라고 불리웠어도 따라다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여나 잘못 건들면 사고나 칠까 싶어서 웬만하면 그 선배를 잘 안 건드렸어요. 고딩이었던 제가 첫사랑인 남자친구에게 쏙 빠지게 된 것도 그 선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쌩 날라리한테 새님 같은 오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반전의 매력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여동생과는 완전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그 선배는 자기 집 전체가 기독교 집안이라서 다들 교회 나가는 분위기였어도 좀처럼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교회 문화까지는 왔어요. 왜냐고요? 중딩이나 같은 학교에 안면 있는 애들을 족쳐서 헌금을 받아 퍼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삥 뜯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애들한테는 1,000원을 달라고 했고 순진한 초딩들한테는 100원도 달라고 하면서 추접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예, 꼬마야. 너 교회 현금 얼마나 가져왔니? 왜요? 어른이 물으면 대답하는 거야. 1,000원이요. 그럼 그거 나한테 줘. 싫어요. 내가 헌금하면 넣어줄게. 이리 내. 어른들 눈을 여리저리 피해가며 서너 명이서 작전을 짜듯이 삥을 뜯고 있는 걸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쳐다보게 되자 시비를 걸어왔어요. 너 뭐냐? 너도 헌금할래? 이리 와봐. 사실 혼자서는 감히 삥도 못 드는 것들이 여러 명이 함께 있으니까 센 척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비웃고 그냥 교회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글쎄 기분 나쁘다면서 따라 들어와서 저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니까요.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예배당 안에서 다들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 선배 오빠가 나타나서 그 선배를 제지시켰어요. 그 선배가 저에게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교회 밖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그날 그 선배 오빠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배와 학교에서 마주쳐서 맞짱까지 뜨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선배 오빠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오빠 동생 사이로 제가 많이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날라리과 선배가 저에게 도발을 해와도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 왜겠어요? 그 선배가 또 저를 건들면 그 선배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더 생기니까요. 제 남자친구 덕분에 그 선배가 저한테 꼼짝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남자친구한테 빠져들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눈치를 챈 남자친구가 제가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자마자 더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렇게 꽁냥꽁냥 재미나게 8년이란 세월을 사귀었어요. 그동안에도 남자친구 여동생이었던 그 날라리과 선배가 제게 늘 그랬습니다. 옳게 내가 신이란 사실 잊지 마. 어디서 딴 놈을 만나기만 해봐. 난 우리 오빠가 용서를 해도 내가 용서 못해. 나한테 뒤지기 싫으면 우리 오빠 배신하지 마. 알았냐? 모르겠다. 꼴값 떨고 있네.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선배한테 반말이야. 하늘 같은 선배 좋아하시네. 내가 선배 오빠랑 헤어지게 되면 그건 다 선배 탓이야. 그것만 알아둬. 이게 그래도 끝까지 반말을 하네. 할만하니까 하지. 뭐 선배 같아야 선배 대접을 해주지. 저는 기싸움에서 하나도 지지 않았어요. 선배 핑계를 대고 저를 올가맬 작정인데 어린 판푼업지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 여동생 그 선배와 사이가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배한테는 남자친구가 금쪽 같은 오빠였어요. 저는 그 금쪽 같은 선배 오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제가 만만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그 선배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데 만만하게 굴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간 거였어요. 뺀질뺀질하게 남자친구 말도 잘 안 듣는 여동생이었지만 남자친구의 말은 가벼이 듣지는 않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더 이상 양아치 짓거리는 하지 않아서 제가 가끔씩 올려줬어요. 네일샵을 차리길래 친구들도 가끔씩 몰아다 주곤 했습니다. 그때까진 참 좋았어요. 그런데 네일샵을 차리기 전에 또 한 번 감방에 다녀온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여간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잘 자제가 안 되나 봐요. 남의 물건에 손대고 폭행까지 일삼았다니 날라리 끝판왕 아닌가요? 그 선배가 차린 네일샵과 눈썹문신은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애초부터가 적성에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했었네요. 서비스직이 아니던가요? 사람들 비율을 맞춰가며 밥벌이를 하는 직업인데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야금야금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까짓거 몇십만 원쯤이야 했었는데 이제 맛들렸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제 돈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급기야는 제게 이자를 잘 쳐주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 돈 없어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무슨 엄살이야. 그러지 말고 빌려줘. 내가 떼먹을까봐 그래. 없다니까 그러네. 오빠한테 빌리던가. 오빠한테 빌릴 돈이 어디 있어? 왜 없어? 여기 있는 샵도 다 오빠가 차려준 거야. 내가 오빠 돈을 다 끌어다 써버려서 더 이상 말도 못해. 그니까 올케한테 그러는 거지.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럼 여기 선배가 들어간 돈 얼마야? 라고 물었더니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는 식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다 오빠가 해준 거야. 너도 올케인데 신우이한테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가게를 오픈하고 초반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선배 가게니까 선배가 알아서 해요. 내 가게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써? 그러자 성질부터 내면서 그랬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모른 줄 알아? 우리 오빠가 처남들 사람한테 용돈도 지어주고 밥도 사주고 장모님한테 인사 선물도 그 비싼 하루가비를 사들고 갔어. 그게 선배 돈이에요? 오빠 돈이지. 너는 그럼 그만큼 예비 신우한테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던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판단해요. 선배한테 빌려준 돈이나 갚아요. 와, 이것 봐라. 내가 힘든 걸 알면서 돈 갚으라 이 말이냐? 그럼 빌려간 돈을 꿀꺽 갈 생각이었어요? 돈 갚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돈이냐며 완전히 저를 추잡스런 년으로 몰았습니다. 얼척이 없더라고요. 나를 언제 봤다고 돈 타령이야. 아주 잘해주니까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되려 공격했어요. 돈 달라고 시달리느니 돈 갚으라고 대받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다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붓더라고요. 날라리과 양아치 본성이 어디로 갔겠어요. 내가 너처럼 인정머리력 하나도 없는 가시는 처음 본다. 네가 그러고도 내 올케야? 올케 좋아하시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놈의 올케 타령이야. 추잡스럽게 돈이 궁하면 자기 식구들한테나 손벌릴 일이지. 오빠 여친한테 할 짓이야? 그랬더니 또 제게 살살거리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올케가 돈이 없으면 올케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올케 엄마가 호박 순두부 김치찌개 장인이시잖아. 상당히 맛집이던데 돈 좀 있으실 것 아니야. 안 그래? 그 말에 기절 척풍을 하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네 오빠랑 헤어지게 되면 아마도 너 때문일 거라고. 딱 그 말이 맞네. 네 오빠 돈을 긁어먹더니 동나니까 이제 나한테까지 손 내미냐? 네 오빠랑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꼴 보기 싫어서라도 네 오빠랑 헤어져야겠다. 됐냐? 존말할 때 내가 빌려준 돈이나 갚아. 그러자 코웃음을 치면서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나오면 뭐 내가 무서울 줄 알았냐? 웃기시네. 내가 모른 줄 알아? 네가 우리 오빠를 더 좋아하잖아. 남이 들으면 마치 우리 오빠가 너를 좋아 죽고 못 사는 줄 알겠다. 헤어지려면 헤어져봐. 자기만 손해일걸? 그래? 네 오빠도 이젠 더 이상 매력 없다. 날라리 여동생한테 돈도 다 털리는 미령퉁이 남자가 무슨 매력이 있겠냐? 라고 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그 선배가 보란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동생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네. 다 합해서 이자 쳐서 500만 원을 보내준 계좌로 입금해. 알았지? 뭐? 돈이 없다고? 너는 그렇게 쉽게 돈이 없다는 말이 나와? 신용카드로 서비스를 빼던지 다른 사람들한테 빌리던지 알아서 입금해. 아주 동생이나 오빠나 똑같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돈 입금했다는 소식 말고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너랑도 이젠 끝이야. 이별이다. 알았냐? 알았어. 뭐? 알았다고? 이게 장난하나. 남친은 제가 그저 홧김에 해본 소리인 줄 알더라니까요. 두고 보면 알 테죠. 남친은 곧바로 돈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화가 풀릴 줄 알았는지 오늘 저녁에 영화나 보러 가자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랑 끝이니까 연락하지 마. 남친의 여동생인 선배도 제가 좀 그렇다가 말겠지 싶었나 봐요. 8년간이란 세월이 작은 시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쪽을 낼 수가 있냐 싶었을 거예요. 그건 날라리과 양아치인 자기 생각일 뿐이죠. 선배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네요. 8년이란 세월이 서로를 단단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겹기만 하더이다. 제대로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남친의 여동생이었으니 그 선배 자신만 모릅니다. 모질이 같은 것이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한테 달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그동안 동생한테 계속 삥 뜯겨서 지낸 남친도 정말 찌긋찌긋하고 사귀어봤자 뻔한 뻔짜 아니냐고요. 사귀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가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던 남친과 남친의 여동생이 드디어 2달이 지나도 제가 둘을 다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리게 되자 남친의 여동생이 자기 때문이라며 해결을 한 다음에 엄막하기로 쳐들어왔습니다. 혼자서 왔으면 다행인데 유유상종이라더니 자기랑 비슷한 애들까지 몰고 왔습니다. 하필 손님들도 많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때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너 얼른 이리로 와봐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신이라고 하더라. 네가 올 때까지 자리 안 뺏긴단다. 얼른 와, 어서. 일단 급히 엄마 가게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아치란 양아치는 다 끌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열댓 명이 가게에서 가장 중앙석을 차지하고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열댓 명이 호박 김치찌개를 딱 하나만 시켜놓고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자빠졌더라고요. 화딱지가 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김치찌개 값은 안 받을 테니까 당장에 밖으로 나가. 라고 하자 남친의 여동생이 얼굴을 들이밀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리 오빠를 배신하면 넌 뒤진다고. 내가 그냥 갈 줄 아냐? 어쩔래? 우리 오빠가 너를 차면 차지. 네가 감히 우리 오빠를 차면 되겠냐?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래?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아니면 나가서 둘이만 맞짱 뜨던가. 어때? 그 말에 딸려온 똘마니들이 한마디씩 던지며 자기네들끼리 크게 웃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한없이 버릇이 없게 나한테 도전을 해와도 내가 많이 봐준 거 알지? 그게 다 우리 오빠 여친이라 그랬던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 라고 하면서 제가 잡아 끌었더니 저를 바닥에 내동댕 쳤습니다. 그러자 똘마니들이 차렸다며 손뼉을 쳐대고 가게 안에 손님들이 놀라서 다들 쳐다보고 계산대에 있던 엄마가 달려오고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한 거구가 나와서 그 선배 앞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넌 뭐야? 뭔데 앞을 가로막아? 라고 하면서 천천히 그 떡대 얼굴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이 사색이 되어서는 꼼짝도 않고 차렷자세로 몇 초간 서 있으니까 똘마니들도 놀라서 왜 그러냐면서 따라서 서 있었어요. 주방에서 나온 떡대는 바로 메인 주방장인데요. 그 주방장이 고깃짓으로 밖으로 나가라는 신호에 두 말 안고 밖으로 주랭랑을 치려는데 그 선비의 목덜미를 붙잡고 뒷마당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똘마니도 따라가서 어떤 상황인지 지켜봤어요. 저도 무슨 영문인지 따라가 봤어요. 그 선배는 주방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살다가 별 희한한 광경을 타본다 했습니다. 제가 주방장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주방장님, 이 여자를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선배에게 그랬습니다. 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내가 너를 사람을 만들었나 싶었는데 아니었네. 일어서봐. 쟤네들 똘만이냐? 고개를 끄덕이자 주방장님이 손짓으로 오라고 하자 다들 순한 양처럼 찰도 왔어요. 니거들 남의 영업점에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바쁘니까 니들이 서비랑 다 해야 쓰겄다. 바쁘니까 나중에 긴 얘기하고 너는 주차 관리하고 너는 손님들 신발 정리하고. 갑자기 선배랑 그 똘마니들이 군대 조직 마냥 일사천리로 주방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날 그렇게 영업이 마감을 할 때까지 남아서 쓸고 닦고 서빙하고 다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주방장님이 선배의 그 똘마니들을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 엄마와 저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선배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나이값도 못하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사죄 의미로 여기 와서 저녁 시간에 마감할 때까지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손사리를 치면서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아가씨들 안 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선배랑 똘마니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해대면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서 알게 되었지만 주방장님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실 때 대빵이었대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선배였다네요. 주방장님이 한때 덩치와 주먹만 믿고 날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들 군상들이 불쌍하더라네요. 그래서 다시는 교도소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투수했지만 갈 곳이 없었는데 엄마가 받아줘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며 선배 같은 양아치들은 그저 귀여운 정도이니 잘만 해주면 금방 사람 노릇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인 천사 같은 우리 주방장님이 교도소에 갔다 오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선배 앞에 탁 하고 나타날 때에는 진짜로 살벌하게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그 선배와 그 똘마니 부대는 주방장님 덕택에 더 이상 양아치 짓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오지 말랐는데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길래
엄마가 아이 시간 잘 벌어 쓰시기로 했습니다. 인복은 있네요. 저를 만나서 사람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참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알바로 한참 일하고 있는데 동생 인스타를 봤더니 기가 막혔어요. 새 차를 샀다는 겁니다. 동서가 기존에 타던 차도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연식도 더 좋고 아직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제네시스로 새로 장만을 했다며 인스타에 도배질을 했더라고요. 질투가 나고 약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타정한 투샷으로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랑질 글 제목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교감으로 승진을 했다며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셈. 사랑해 어머니. 동서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무슨 복이 많아서 교감 승진에다 시어머니한테서 자동차까지 선물을 받냐고요. 동서는 복이 타고났나 싶더라고요. 의사 남편에다 교감 승진에다 시어머니 사랑도 독차지를 받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동서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 남편의 효자인 덕에 장남이란 타이틀이 늘 어깨를 짓누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가 바칠 사람이에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아직까지 하시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셔서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세요. 남편은 언젠가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남편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속내를 내비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러셨습니다. 내가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시멘트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일이 좀 거칠어. 그래서 말인데 난 내 아들들이 각자 다른 일을 해서 성공했으면 한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소심하고 결단력이 없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수운한 성격 탓에 사업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남자답고 추진력 있는 의사인 서방님이 사업 체질이라고 지켜 세우셨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시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을 생각에 시부모님께 잘하는 것 같았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서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이었죠. 그래도 저는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는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는 죽이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늘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의 눈치만 보고 자랐다고 했어요. 기가 센 시부모님과 서방님과는 다르게 남편은 별종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았대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신경도 둔해서 운동도 잘못했었고 심지어 어렸을 때에는 밤에 혼자 잘 수 없을 정도로 가위를 눌린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안아주고 진정을 시켜주기보다는 엄하게 나무라셨대요. 시아버지께서는 늘 그러셨대요. 사내 자식이 늘 가시나처럼 징징거리고 밤에 혼자서 잠도 못 자냐? 뭐가 무섭다고 불도 환 켜놓고 자면서 잠을 못 자. 아이고 장남이 이래서 어쩌냐. 물이 무섭다고 수영도 못해. 산에 데리고 가도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도 못해. 널 어쩌냔 말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공포증을 이겨내려고 억지로 참고 수영을 배우다가 익사 직전까지 갔었던 기억도 있었대요. 그 뒤로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크게 생긴 탓에 지금도 수영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만 올라가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쁜 증상이 오는 고소공포증도 군대에 가서 극한의 상황까지 한번 갔다 온 이후로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고소공포증을 이겨보려고 산에 가서 구름다리를 건너보는 체험을 일부러 하곤 합니다. 지금은 일반인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속이 울렁이고 어지러웠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이 시댁과는 먼 교외의 한적한 시골 쪽에 있어서 그곳에 전원주택 겸 별장이 있었는데요. 한 번씩 그곳에서 시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시는 닭들과 오리들을 잡아서 백숙이나 탕으로 요리를 해주셔도 남편은 먹지 않았대요.
왜냐고요? 끔찍했어. 내가 병아리 때부터 키웠고 우리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건데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목을 비틀고 칼을 대고 끓는 물에 데치고. 그건 악몽이었어. 그러지 말라고 울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 난 그때 아버지가 악마 같더라. 우리를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를 해먹이려고 키운 거라고 하셨거든. 남편은 지금도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 애써서 요리를 한 닭과 오리를 먹지 않고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온다고 팔딱팔딱 뛰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웬만해서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은 먹지 않습니다. 저도 산낙지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남편의 영향으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듯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부모님은 남편이 유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시부모님이 남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듯이 다 다른 신념과 생각의 세계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시아버지 말대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착에 빠져서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요만큼도 할 줄도 모르고 내가 더 손해를 보면 받지 남들 등 쳐먹는 일은 절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내 이속을 챙기고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남편은 세상 때가 덜 묻은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었으니 이런 것을 두고 융통성도 없고 무능하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먹고 살기가 바빠봐.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게 되어 있어.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덕택에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술을 마시기를 하나, 아버님처럼 수영이나 축구를 좋아하기를 하나, 남자답게 덩치가 크기를 하나, 기만 크고 삐쩍 마르기만 했으니 거기에다가 나 순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다닌 사람이었으니 맨날 사기만 당할 거라서 애초부터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이 장만을 해주신 신혼집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앞집이 시댁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장남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것만도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서 매일 퇴근 후에 시댁에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도 제게 그러셨어요. 큰아들은 내가 데리고 살고 작은 아들은 나가 사는 게 맞다. 제사도 지내하고 니들이 내 옆에 있는 거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첫 딸을 낳은 후에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돈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난 단 한 번도 내 자식들을 다른 사람 손에 안 맡겼다. 어미가 키워야지. 그러니까 회사는 그만 두고 니그들 애만 키워라. 사실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크게 성공하거나 큰 이득을 볼 것 같지도 않아서 쉽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었어요. 육아도 힘든데 어쩌다 보니 제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희 집과 시댁 살림을 제가 다 돈맡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공장에 내려가셔서 안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놀러 다니시는 날이 많았어요. 제게 집을 맡기고 마실을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체질이도 복도 없는 여자인 건 맞나 싶었습니다. 추고라 큰 며느리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면 뭐합니까? 반찬 가게에서 시간 짤바나 하고 자빠졌는데요.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야지 뭐 쩝니까? 저도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걸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있겠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동서가 교감 승진을 했다고 하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의사 남편을 두고도 사회생활을 멋지게 하는 동서가 참 야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이뻐하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습니다. 그날은 기분도 꿀꿀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어디론가 휑하니 떠나고 싶었습니다. 알바가 끝난 뒤에 시어머니께 톡을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아버님이 오시는 날인데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우리 유리랑 알아도 저녁밥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가서 며칠 있다 올 거니까요. 어머니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갑자기 무슨 볼 일이냐? 네가 없으면 나 혼자서 어쩌라고 며칠씩이나 집을 비워? 어머니 믿고 가는 거예요. 동서랑 같이 있어요? 동서가 만난 거 사주던가요? 그러자 흠칫 놀라며 그러셨어요. 응, 그래. 지금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질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동서한테 제네시스를 사주셨던데요. 동서는 좋겠네요. 죄송하지만 동서와는 다른 날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오늘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애들 좀 챙겨주세요. 그러자 테이프는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뭐? 말하는 꼬락서니까 왜 그러냐? 너 오늘 뭐 잘못 처먹은 거야? 어머니야말로 뭘 잘못 드셨어요? 며느리한테 처먹었다니요. 말 좀 우아하게 하세요. 그동안 제가 기머거리고 눈먼 봉사라서 아무 말도 않고 사는 줄 아셨어요? 이것 좀 보소. 네가 미쳤냐? 제가 어머니 비유를 다 맞추고 사니까 바보 멍청인 줄 아시죠? 이제는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무일푼에 어머니 시종 노릇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머니가 제 대신에 집안일 좀 하시고 그러셔야겠어요. 뭐시여? 다시 말해봐. 몸쪽 노릇을 하느라 고생만 한 큰 며느리한테는 어머니가 타다가만 중고차를 주셨으면서 작은 며느리한테는 제네시스를 척하니 사주셨어요. 우메 네가 씨방 그것 때문에 그러냐? 너는 속가지 하나도 없는 애구나. 너는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는 애고 작은 애는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해서 승진했어. 어머니, 제가 동서를 시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랑 아버님을 모시고 살다시피 하지 않았나요? 저요, 이날 이때까지 군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다 했어요. 매달 있는 제사 준비도 그거 다 누가 했어요? 동선 일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저 혼자 다 해내느라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고 자빠졌어요? 뭐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네 동서처럼 교감이 되어봐. 그러면 내가 똑같이 제네시스를 사줄게. 됐냐? 잔말 말고 나 여기서 네 동서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테니까 네 시아버지 저녁진지 드셔 하니까 꼼짝 말고 집에 쳐들어가. 알았어? 알긴 뭘 알아. 시어머니가 전화기에다 대고 제게 언성을 높이자 옆에 있던 동서가 하는 말이 전화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형님도 참 가만히 있으면 어려우니 알아서 사주실 텐데 어머니 참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 물건 못 쓰겄다. 잘해주니까 아주 기어올라. 우메 성질나. 시어머니는 끊는다는 말도 없이 끊어버렸어요. 저는 씩 웃었어요. 제가 없어져 봐야 알겠죠. 제가 이런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요. 저도 터닝포인트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해야 시어머니도 변할 테니까요. 그래서 변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처사가 못마땅해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으니까 나도 일 같지도 않은 반찬가게 알바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거고 시어머니 말처럼 놀고 자빠져 있지 않고 동서처럼 교감은 못되더라도 비스무리한 거라도 되어야겠다며 간섭하지 말고 집안일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그 한마디만 했어요. 운전 조심만 하고 잘 다녀와. 같이 화 좀 내고 열불 좀 내주면 어디가 덧나나. 바랄 걸 바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친정 언니네 집에 있다가 다음날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떠날 참이었어요. 친정 언니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한참 동안이나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또 하셨습니다. 너 뭐하는 짓거리냐? 내가 집에 들어가라고 했냐 안 했냐? 네 시아버지 진지랑 네 신랑 저녁밥은
어떡하라고 안 들어왔냐? 어머니, 말 좀 고상하게 하라고 했죠? 어머니는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무엇이야? 시방 말장난 하자는 것이야?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얼른 와서 밥 차리라고 하더라. 내가 지금 저녁 식사를 하다가 뛰어가야 쓰겄냐?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께 차려 드시라고 하시던가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끊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안 받을 거니까요. 그럼 고생하세요. 전화 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어요. 별꼴이야. 언제까지 시어머니 종노릇을 할 줄 알았나. 다음날부터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며칠 동안 친구랑 쏘다녔더니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알아 엄마, 재밌게 잘 놀고 있어? 얘들은 잘했지?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마.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가 너랑 함께 시멘트 공장 사무실 오라는데 너한테 줄 것이 있다고. 언제 올라올 수 있어? 나한테? 뭔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 아마도 아라 엄마가 무척 좋아할 거래. 그래서 나도 궁금해. 그래? 알았어. 나도 친구들 다 만나고 할 일도 없던 참이야.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서 시아버지께서 운영을 하시는 시멘트 공장으로 잽싸게 달려갔어요. 사무실 마당에 떡하니 놓여있는 흰색 벤츠 SUV가 시승식을 기다리는 듯이 꽃장식이 둘러져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리본에 써있는 글을 읽었어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란 문구였습니다. 설마 오늘은 내 생일도 아닌데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꿈 깨라. 부럽다. 어쩜 나는 언제 이런 차를 타보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가 때맞춰 나와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오늘아 고생했다. 이거 마음에 드냐? 네? 마음에 들다뇨? 네가 그때 송가인 가수가 어버이날에 송가인 엄마한테 선물로 해준 벤츠차가 딱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냐? 그 차랑 똑같은 모델이다. 어쩌냐? 저는 순간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되물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 생일이 아닌데요.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이다. 다음 주가 네 생일이잖니. 저는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겠냐? 네 시어매가 작은 며느리한테 제네시스를 사줬으니까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더 좋은 차를 사줘야지. 안 그러냐? 그 말씀에 저도 그만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무심한 듯이 대하신 것 같아도 잘 지켜보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저의 등을 터닥거리면서 그랬어요. 알아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처복이 있다고 하셨어. 얼른 타봐. 내가 사진도 멋지게 찍어줄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에겐 너무 과한 차예요. 아니다. 넌 이제 우리 회사의 얼굴이야. 내 아들과 공동 대표이사란 말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일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둘이 협력해서 잘 해봐라. 네? 정말요? 그래. 네가 깡다구가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다. 난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둘이서 함께 하는데 더 낫지 않겠냐? 걱정 마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서 살면서 일을 배워봐라. 그래서 사진을 마구마구 찍어서 동서가 했던 것처럼 저도 인스타에도 올리고 톡 프로필에도 올리고 사방에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금방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벤츠가 웬 말이냐? 진짜야? 네, 제 생일 선물 겸 대표이사가 된 걸 축하 겸 사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지금 쇼하는 거지? 네 동생한테 제네시스를 사준 게 그렇게도 셈이 났냐? 정신 좀 차려. 그러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도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지 않을 거예요. 대표이사인데요. 이젠 어머니가 제 대신에 우리 애들 좀 잘 챙겨주세요. 전 여기서 일해야 하니까요. 뭐? 내가 미쳤냐?
늙음하게 일은 무슨 일? 그러자 남편이 제 전화기를 잡아채서 시어머니께 한 방 날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라 엄마한테는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다고 안 하셨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죠. 저희는 엄마만 믿고 주말에만 애들 보러 갈 거니까 저희들 대신에 잘 부탁해요.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마실 나갈 시간조차 없이 집안일과 우리 딸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주중에 제사가 있는 날이 많아서 동서를 불러다가 가르쳐가며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아예 동서몫이 되어버린 거죠. 일을 못한다고 국박댕이가 되어버린 동서가 진땀을 빼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서 고생이 많네. 내가 좀 더 일찍 올라와서 도와주면 좋았겠네만 일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걸 어떡하나. 앞으로도 쭉 고생해. 시어머니한테 제네시스까지 받았는데 이런 것 좀 고생 축도 안 들죠. 저는 고물차를 받고도 끽소리도 않고 시댁 일을 잘 했는데요. 그러자 동서가 그랬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저 좀 부르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하셨네. 아마 나를 부르지 말라고 하실 거야. 그래도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련히 알아주실 것 아닌가? 안 그래? 네, 형님. 또 모르지. 동사는 것 봐서 아버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잘해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멘사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등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대출 사기, 보시, 피싱 사기, 정치인들 거짓말 헤쳐먹는 사기. 아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도 같은 가족을 사기쳐먹는 인간들도 비일비재하는데 말 다 한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사기쳐먹느냐고요? 예를 들자면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개그맨 박수홍 씨의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가수인 장윤정 어머니도 그랬었고요. 제 경우는 가족이 아니라 믿고 믿었던 결혼할 남친이었어요. 결혼을 했더라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친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해본 적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다 하나같이 정직하고 착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인간을 만났는지 끔찍하기만 했어요. 2년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던 제 남친이 제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는 남친과 결혼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식장도 예약을 한 후였어요. 그는 다들 알만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생긴 것도 꽤나 봐줄만 해서 사내에서도 여자 동료들에게 택시도 많이 받는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호감이 가는 인기남이었습니다. 제가 남친과 2년이나 사귀었어도 왜 몰랐을까요? 그 시간이 참 아깝기만 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매너 있게 굴었던 사람이라서 그의 진면목을 알아차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못 당하는 법인 것 같았어요. 저처럼 차타공이 천하의 똑순이도 당해버렸으니 얼척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받아와서 손글씨로 이쁘게 하나하나씩 인사말을 쓰기 위해서 남친을 만나서 일찌감치 남친의 원룸에 갔습니다. 남친은 원룸에 사귀는 동안에 딱 서너 번 가봤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좁아 터진 곳을 싫어하기도 했고 남친도 원룸에 저를 데려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비교적 남자가 혼자서 사는 원룸 치고는 깔끔하고 단촐한 편이었어요. 냉장고는 생수 음료수와 술만 있었고 밥은 해먹지 않은 듯이 개수대나 싱크대에 물 한 방울도 없더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남자 방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나요. 자주 가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였죠. 그저 어떻게 사나 하고 궁금해서 갔을 뿐이었고 텅 빈 냉장고에 엄마가 해준 반찬거리나 넣어주고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몇 번 가보긴 했었죠. 마치 이제 금방 이사를 온 사람처럼 자잘한 살림도 없었고 미니멀리즘을 꿈꾸는 사람인 것 마냥 아무것도 없이 그저 침대 하나 딸랑 있고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었네요. 이 사람은 참 깔끔한 사람이네. 마음에 들어. 그때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내 환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 좋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명 콩깍지가 쉰 거죠.
제가 바보 멍충이었어요. 그때 그날은 남친을 만나서 혼수품을 더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청첩장이 다 제작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청첩장을 받아와서 곧바로 남친의 원룸에서 청첩장을 보낼 리스트도 다 작성을 하고 직접 간단하게나마 손편지를 쓰면서 시간을 보낼 참이었어요. 남친의 원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친과 얘기를 서로 주고받느라 남친이 8층이 아닌 7층을 누른 것을 내릴 때 되어서야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내층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7층입니다. 남친이 그 안내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무작정 내리길래 따라 내리려다가 좀 이상해서 다시 층수가 맞는지 확인을 했어요. 다시 봐도 7층이 맞았습니다. 이상하네? 8층이 아니었어? 분명히 8층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남친은 7층에서 내려서 번호키를 누르고 있었어요. 웃기지 않나요? 얼마나 뻔질나게 들락거렸으면 나랑 함께 자기 원룸으로 갔는데도 몸이 알아서 7층으로 갔을까요? 얼마나 나를 갖고 놀 셈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8층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쯤 이미 남친은 번호키를 누른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저도 잽싸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핫팬츠를 입고 있던 어떤 여자가 라면을 먹다가 말고 남친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벌써 왔어? 그 말에 남친이 갑자기 석고생이 된 것처럼 멈칫하더니 따라 들어온 저를 애써서 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제가 다 들었는데 끌고 나간다고 해서 제가 끌려 나가겠어요? 아니, 남친 집에 웬 여자가 떡하니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여자도 나를 보던 입을 쩍 벌리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딱 봐도 저를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친에게 다짜고짜로 캐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그러자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소영아, 집을 잘못 찾아온 거야. 남의 집이야. 얼른 나가자. 남친은 다시 한번 저를 세차게 끌어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상당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딱 봐도 수상쩍더라니까요. 남친이 제게 그랬습니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왜 남의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남친의 태극박을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쥐어박은 머리박이 아프다며 투덜댔어요. 왜 때려? 너 바른 대로 말해. 저 여자 집엔 왜 들어갔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잘못 들어간 거라고. 너 한 대 더 맞아야 머리가 돌아가겠냐? 네가 저 여자 집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갔잖아. 그때서야 제 말귀를 알아차렸는지 완전히 망했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떤 곳으로도 더 이상 둘러댈 게 마땅치가 않았는지 저를 잡아 끌면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설명? 뭘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네가 저 여자 집 번호키를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저기 그게 말이야. 그냥 아는 동생이야. 사촌 동생이야. 겨우 한다는 소리가 사촌 동생이라니 웃겼어요. 사촌 여자 동생이 너한테 자기라고 부르냐? 너 진짜로 수상하다. 잠만 말고 번호키 다시 눌러. 뭐? 몰라.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자니까 그러네. 진짜 내 사촌 여동생이야. 그냥 나랑 엄청 친해서 자기라고 말한 것뿐이야. 가끔씩 그런 장난을 쳐.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던 대로 번호키 눌러봐. 안 눌러? 어디 네 집 번호랑 똑같나 볼까? 라고 하며 눌러본 건데 설마니 그럴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니까요. 남친 원룸의 번호키와 같은 번호였어요. 같은 번호키를 공유하는 사이라 내 속이 더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남친을 뒤로하고 문을 펄컥 열었더니 그새 문에 착 달라붙어서 엿듣고 있었는지 그 여자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에그머니나. 그새 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제끼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네가 누군데 만식씨한테 자기라고 불러? 말해봐. 그러자 뒤에서 남친이 냅다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내 사촌 동생이라고. 그러자
그 여자가 내 뒤에 있는 남친을 한번 보고는 눈가를 뒤집더니 그랬어요. 이거 왜 이래? 신우이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웃기네. 내가 조금 끼부린 걸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난 네 신우이야. 신우이? 네가 신우이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봐. 만식 씨한테서 너 같은 동생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번호키까지 공유하는 사이일 정도이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니들 뭐야? 이제까지 나 갖고 논 거야. 그러자 그 여자랑 남친이 똑같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로 그 여자가 사촌 여동생이라며 어거지로 썼습니다. 자그마한 올룸이라 대충만 봐도 한 번에 스캔이 되었어요. 더 정확한 물증을 위해서 욕실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친이 쓰는 똑같은 면도 크림과 면도기 그리고 스킨로션이 있었어요. 열받은 제가 남친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말 잘해야 할 거야. 솔직히 말해. 니들 뭐 하는 것들이냐? 그러자 뭐 다 들켰다는 듯이 체념을 했는지 그 썩을 것이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어쩜 그때나 지금인 하나도 변한 게 없니? 나 모르겠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주제넘게 어디서 끼어들어? 네가 누군데 그러냐? 싸가지 없이 낯바닥 쳐들고 뭐 어쩌려고 뒷밀어? 나한테 뒤지고 싶어 환장했냐? 그러자 아주 우습다는 듯이 제 남친에게 안기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식 씨를 너한테 살짝 빌려준 것뿐이다. 원래는 만식 씨가 내 남자였어. 넌 그것도 모르고 좁아 죽더라. 허허. 그러는 그 여자의 행동에 칠겁을 하면서 남친이 그 여자에게 그랬어요. 이거 왜 이래요? 저리 비켜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불을 낸 것은 그 여자였어요. 뭐? 이젠 그만 연기해도 돼. 보면 몰라. 다들 똥이 난 마당에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기야, 쪽이 난 거니까 우리 그만하자. 어? 내 앞에서 내 남친 품을 안겨들면서 한없이 끼를 부릴 것 같은 그 여자를 남친이 세게 밀치니까 그 여자가 방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친이 그 여자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 이 재수없는 거사. 나를 좀 그만 좀 괴롭혀. 그러면서 제게 또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랑 잠깐 사귀긴 했는데 금방 헤어졌어. 그런데 이 여자가 나 좋다고 쫓아다닌 거야. 믿어줘. 남친이 그 말에 그 여자가 소리를 꾸레꾸레 지르면서 내게 그랬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가 그새 마음이 소영이한테 통해버렸냐? 소영아, 저놈 새끼 말 듣지 마. 나 모르겠어? 나 말숙이야. 서울고등학교 2학년 3반 말숙이. 기억나? 말숙이? 내가 알게 뭐야. 말숙이가 누군데 들먹거리냐? 그러자 남친이 나를 잡아 끌고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내 몸에서 손 놔라. 안 그러면 콱 뒤진다. 그러자 어느새 말숙이가 내 편을 먹었는지 남친에게 치이라를 떨었습니다. 야, 이 나쁜 새끼야. 소영이가 한 말 안 들려? 라고 하면서 말숙이 남친에게 달려들어서 제 팔에서 남친 팔을 빼내려고 하니까 남친이 말숙이를 한 번 더 냅다 세게 밀쳐냈어요. 둘이 하는 꼬락사니가 뭐가 뭔지 쌍으로 생쇼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숙인가 말자인가 그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서울고등학교 2학년 3반 말숙이라고 했는데 난 기억이 없다. 대체 너 누구냐? 내가 완전 조용한 아이여서 그럴 거야. 나 얼굴 조금 고쳐서 그래. 남친이 계속해서 제 팔을 끌어대자 제가 남친 얼굴 다른 한쪽 주먹으로 퍼컷을 세게 한 방 날렸습니다. 그걸 보던 말숙이가 시원하게 잘 날렸다면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남친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말 안 해준 게 있는데 소영이 학교에 다닐 때도 남자애들도 꼼짝을 못하고 당했어. 넌 적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뭐 말식 씨와 무슨 관계야? 말식 씨? 보면 모르냐? 말식 씨는 내 남자야. 나랑 2년 동안에 같이 살다시피 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남친을 째려보자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 미쳤어. 미친 여자야. 그냥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그냥 몇 번 만나준 것뿐이야. 진짜야. 몇 번 만나준 것 좋아하네. 이게 사람을 병신으로 하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냐? 아니야. 저 여자가 나 좋다고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그랬더니 말숙이 웃기다는 듯이 그랬어요. 자기야,
천하의 소영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냐? 입 닥치지 못해. 네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너 나한테 죽고 싶냐? 그래, 이 미친 자식아. 나 죽고 싶어 환장을 했다. 어쩔래? 어디 죽여봐. 라고 하면서 남친에게 달려들어서 남친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쥐뜯어냈어요. 저는 둘이 싸우는 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더니 열불이 났는지 남친이 내게 일러 바쳤어요. 소영아, 다 인연 때문이야. 이 걸레 같은 걸 내가 왜 좋아하겠어? 내 수준에도 안 맞는데. 나도 남잔데 별 수 있냐? 날이면 날마다 내가 좋다고 뛰어들어오는데 열 여자 싫다는 남자가 있겠냐? 말숙이는 내겐 아무것도 아니었어. 소영아, 내가 잘못했지만 진심이야. 믿어줘.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남친이 그 말에 이번엔 말숙이 화딱 찍어난다며 내게 와서 또 일렀습니다. 저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 줄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네가 얼마나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너희 집도 부자라서 늘 부러웠다고 했더니 아니 네 아빠가 네가 다닌 회사의 회장님에다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너한테 접근한 거야. 나랑 여기서 살면서 말이야. 그러자 그런 말을 고해 바친다며 남친이 내가 보는 앞에서 말쑥을 티지게 두들겨 팼어요. 네가 사람이냐? 소영이를 꼬셔 산목 잡자고 한 게 누군데 그래? 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뭐야? 네가 시작을 해놓고 왜 이 지랄이야? 죽을라고 환장했지? 말쑥이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얻어 터지고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 죽게 한 이유 까무러치기다. 니나 네 엄마나 똑같아. 네 엄마가 나를 며느리로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네가 어떡하든지 설득을 했어야지. 너도 변심한 거 아니었냐? 내가 처음부터 소영이 꽃이라고 등 떠밀었어?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다. 왜? 야, 이 사기꾼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이제 와서 말 바꾸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를 며느리로 못 보겠다고 한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어차피 나랑 결혼도 못할 거면 소영이라도 꼬셔서 돈이라도 펑펑 쓰게 해달라고 했잖아. 말은 바로 해야지. 제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찍는 줄도 모르고 다 엎어진 마당이라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둘이 싸움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여기에 현행 폭행범과 사기꾼이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그 말에 놀라서 둘이 싸움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며 경찰은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내가 그냥 보내줄 줄 알았냐? 네 회사는 물론이고 네 부모님과 네 친구들한테도 다 보내버렸다. 어떡하냐? 넌 이리저리 불려다닌 일만 남았는데 말숙이가 너한테 말 안 했나 본데. 난 학교에 다닐 때에도 애들 괴롭히는 애들은 그냥 안 지나쳤어. 아주 끝장을 봐줬지.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아빠가 네가 이런 자식인 줄 알면 넌 뼈도 못 추린다. 각오해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벨소리가 요란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새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말숙이와 만식이가 아니라며 손살을 치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있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들 둘이는 사기꾼이니까 잡아 넣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제게 싹싹 빌었어요. 만식이가 먼저 그랬습니다. 말로 하자. 이럴 것까진 없잖아. 넌 이제 종쳤어. 내가 대충은 안 넘어간다. 그러자 이번엔 말숙이가 제 손을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소영아, 나한테는 그러지 마. 다 저 자식이 그런 거라니까. 난 피해자야. 경찰서에 가서 조서나 잘 써라. 그렇게 해서 말숙이의 남친은 경찰서로 붙들려 갔어요. 합의를 보자며 남친의 부모님이 오셔서 난리 부르스를 쳐댔지만 어린 판푸너치도 없는 일이었죠. 오히려 아빠를 자극한 셈이었어요.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잘못 건드린 벌을 받아야죠.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버렸어요. 제가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여기저기 뿌려버렸더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며 남친 한순간에 털은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소송이 휘말리자 대기 발령이 나고 쪽팔려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콩밥을 길게 먹을 일만 남았어요. 남친은 끝까지 저에게 사기친 것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그걸 누가 믿겠어요. 다른 여자와 공모해서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 결혼을 한 후에 부자인 장인어른의 돈을 빼내려던
천하의 나쁜 놈과 결혼 직전에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